그게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의견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의견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남북 정상 도원결의란 말의 뜻과 배경을 잘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건지 정상회담이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저희가 올린 거고요. 여기에 보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하고 그렇게 명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된 부분이 이겁니다. 정상회담은 도원결의처럼 판문점 꽃나무에서 하면 어떤가요? 도원결의. 도원결의라는 게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이건? 그렇죠. 이게 도원결의라는 게 아마 이게 그 삼국지에 노는 그런 건데 너무 이게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 예. 저는 이게 지금 비핵화에 아직 우리 첫 걸음도 못 띄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게 통일부에서 좀 전에 말한 그 군대 가기 싫어요라든지 여기 도원결의는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그 나무가 혹시 그 북한군들이 탈북하는 그 자유를 향해 질주하는 오청성 씨를 쏴서 이렇게 살해하기 위해서 겨냥했던 그 총알이 박힌 나무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네. 설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런데 강명도 교수님, 만약에 북한에서 이런 식의 군대 가기 싫어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정치범수용소 보내겠죠. 뭐 두말하면 잔말입니다. 저기도 의무 병력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기 싫다는 건 당과 국가에 대한 반항으로 보거든요. 그건 당연히 반항으로 봅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북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곁들여 드린다면 지금 국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국방부는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한테 좀 위축되지 않습니까? 군사훈련도 축소되고 모든 것이 하는 이 상황에서 통일부가 나는 도대체 왜 저런 걸 해가지고 군대 가기 싫어요 하는 걸 또 그런 게 설사 있다가도 좀 빼주던가 해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의 국군은 거기에 대비해서 잘 된다는 법만 없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사기를 붙어다 주지 못할 망정 저런 것들은 좀 너무 좀 오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 통일부가 남북 협상을 주도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지금 조명균 장관이 이제 고위급 회담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일부의 첫 번째 임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상의 주체입니다. 자, 만약에 북한의 통전부가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북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지금에서 협상은 정말 우리가 한 발 한 발 건네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물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네티즌들이 올라온 이야기를 중에 뽑았다고 하지만 굉장히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오히려 부추기는 것 자체가 문제고 더군다나 여기에 군대 가기 싫어요라는 것들을 통일부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일부는 이 부분을 사이좋게 지내요라는 걸로 대체를 해서 이제 다시 공고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여러 기대들을 좀 담아냈으면 한다 이런 취지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이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적절한 문구는 아니었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통일부가 이런 황당한 이벤트를 벌리긴 했습니다만 이 순간에도 꿋꿋하게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연예인 병사들이 군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연예인들이. 근데 요즘은 연예인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 또 인기를 얻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나라에 대한 사랑들이 커졌다는 건데요. 특히 유명 배우죠. 김수현 씨. 최전방 DMZ에서 일병으로 아주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마침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죠, 김희성 기자? 우리 2030의 안보 의식이 통일부 대변인보다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김수현 씨 정말 다시 보이고 또 마음 깊이 감사할 정도인데요. 북한 김영철이 목함질에 도발을 해서 우리 병사들이 크게 다쳤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한류스타인 김수현 씨가요. 육군 1사단 수색대 소속으로 그 폭발 지역을 누비면서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김수현 씨도 사람인데 그 폭발 영상을 보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해서 정말 대단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 알리고 싶을 법도 한데 인터뷰 요청을 일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이 주목을 받으면 함께 목숨 걸고 근무하는 우리 동료들의 희생이 퇴색될까 봐라는 겸손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한 유명 전 정치인 자유인 기억하실 겁니다. DMZ에서 지뢰 밟으면 목발 경품 주겠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해서 장병들 마음 아프게 했는데요. 김수현 씨가 몸소 임하는 자세로 많은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윤종 의원님, 김수현 씨 원래 이제 4급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현역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대요. 원래 31입니다. 나이가 꽤 나이가 많이 많네요, 군대 갔어요. 정말. 근데 이제 원래 이 그 신체 검사를 받을 때는 이 심장 쪽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근데 공익영으로 받았는데 그동안 사실 몸을 좀 단련해서 그 병을 극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이 김수현 씨 개런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국 가면 한 회당 1억이 넘습니다. 한 회당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한류에 인기가 있는 그 배우인데 사실 이제 군 복무 기간 전체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직접 최전방에서 이렇게 지금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5월이었죠. 5월에 또 입대한 배우가 있습니다. 주원 씨. 주원 씨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SNS 생방송에 또 깜짝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선 기자, 이거는 뭡니까? 네, 주원 씨도 열심히 복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 제빵 김탁구로 유명한 인기인이 됐고요. 예.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도 열심히 가서 군복무 생활을 하겠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현우 씨라고 연평해전의 주역에서 박동혁 씨 역할을 했던 분이 있는데 네네. 은밀하게 위대하게란 영화에서 우리 김수현 씨랑 같이 네네. 북한 공작원으로 출연을 했는데 이때 안보 의식이 연평해전까지 같이 찍으면서 굉장히 두터워졌나 네. 봐요. 그래서 김수현 씨에 있는 부대에 따라가서 같이 수색대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렇군요. 든든합니다. 예. 예. 자, 이제 연예계 스타들, 뭐 지금 스타들도 스타들입니다만 과거의 스타 중에 가장 유명했던 이 병사가 있죠. 바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가수 있습니다. 남진 씨. 남진 씨가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겪은 첫 번째 고비가 군대라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9년도에 월남 갔다가 71년도 왔으니까 벌써 45년 됐죠.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있잖아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 누구나 다 한 번씩 가야 돼요. 또 근무도 원래 1년 이상 못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2년 이상 있었죠. 한참 활동하다 제가 갔거든요. 룰루랄라 새까만 눈동자에 부르다가 전쟁터에 가서 꼭 처음에는 꼭 촬영 온 것 같더라고. 실감이 안 나죠. 화려하게 춤추고 노래하다가 이건 죽고 살고 하는 전쟁터에 오니까 총이 왔다 갔다 하고 폭탄이 옆에 터지고 막 사람 옆에서 죽고 막 그때 같이 있었던 그 전우들 또 그때 당시 전사했던 같이 있다가 그 전우를 또 다시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말 젊은 꽃다운 청춘을 정말. 자, 서정욱 변호사님, 가수 남진이 그냥 노래하러 간 게 아니라 직접 총을 들고 간 거죠, 거기? 그렇죠.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37년 전에 그 언론 보도들 있잖아요. 예. 여기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게 인기 절정을 달리다가 군대 자원에서 간 게 남진, 그다음에 조영남, 그다음에 나훈아가 있어요. 근데 남진은 아마 해병대, 그다음에 조영남은 육군, 그다음에 이거 나훈아도 폐가 안 좋아 원래 안 가되는데 공군으로 자원해 갔고요. 저는 이게 정말 남진 나훈아 시대를 한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분에게 모범을 보여서 자원해서 갔다는 거 정말 이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남진 씨는 또 부대 행사마다 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들에 나갔었는지 한번 보시죠. 당시 화면입니다. 월남에서 대한뉴스, 청룡부대에서는 불황민 150여 명을 초청, 기억로회 잔치를 베풀고 인기 연예인들이 노래와 춤으로 노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날 청룡부대 복무 중인 인기 가수 남진 태원 등이 특별 출연해서 지난날 전쟁에 시달렸던 이 지방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자, 저 모습 보니까 참 새롭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래도 과거에도 우리 연예인들이 굉장히 안보의식도 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뭐 거의 뭐 자기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남진 씨든 조영남 씨든 저렇게 가는 걸 보면 정말 국민의 한 사람도 신상 국방의 의무를 담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모습을 정치인들도 많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해병대에서 3년을 근무했지만 저분도 해병대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선배시네요. 선배시죠. 제 선배신데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고 본인이 정말 그냥 군대를 안 가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남성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정말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고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귀감이 되는 것 같고 지금도 우리 연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그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찌 보면 국방부의 자원에서 입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데 베트남전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고 그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오열하시는 장면이래요. 가슴에 파묻혀 근데 있는 이게 분이 바로 역사가 어머니의 됐잖아요. 모습입니다. 결국 저 푸른 초원위를 그냥 부르면서 살 수도 있었지만 베트남에 갔기 때문에 역사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 국제시장 보시면 네.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네. 남진 씨가 이거 등장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이제 월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참전을 했고 또 예.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우리 장병들의 어떤 힘을 돋구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 장병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국내 이슈 넘어가 봅니다. 이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안 전 지사가 불구속 기소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쪽에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게 불구속이 됐다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기소가 됐다는 걸 나눠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 이게 기소라는 거는 이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네. 또는 이게 참고인의 진술들이 있고 또 이게 미투를 쭉 검색한 컴퓨터 기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거짓말 탐지기 심리 분석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이게 봤을 때 객관적 혐의가 있으니까 일단 이게 기소는 했고요. 다만 이게 불구속을 한 이유는 네. 다시 이게 두 가지인 게 저번에 영장 2번 청구했다가 다 기각이 됐잖아요. 예. 네.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새로운 피해자가 있었잖아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네, 네. 근데 이거 새로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돼서 기소를 못 했거든요. 네, 지금 따라서 이게 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일단 불구속은 됐고 예. 그다음에 기소는 된 이런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두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뭐 불기소 이유서를 저희가 복사를 해봐야 되지만 네. 일단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현 단계의 피해 여성의 진술만 가지고는 예. 뭔가 이게 증거가 좀 불충분해서 그래서 이게 기소를 못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준명 교수님, 이 안 전 지사는 여전히 이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게 좀 받아들여질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어려운 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지만 결국은 법률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 것인데 네네. 저는 법원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진술만 있고 사실은 증거가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술이라고 하는 것도 일관성이 있게 되면 그것도 증거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당한 형태의 어떤 진술들이 일관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증거를 인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들도 검찰이 제시를 했는데 예. 그 부분도 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그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발언했을 때는 그게 무슨 얼마나 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예.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나와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밝혔다고 하는 점들을 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보는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미투 관련 검색을 이 김지현 씨가 했다라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김지현 씨 주장에 따르면 성폭행이 4차례, 기습추행이 5차례 있었다. 이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나름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게요. 네. 일단 이게 범죄가 있을 때 이게 한 개의 범죄냐 네. 아니면 이게 여러 개의 범죄냐 재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성범죄에서 재수는 행위 표준설입니다. 행위 표준설. 어렵습니다. 좀 이 말이 이게 한 번의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된다. 이 말이 이게 예를 들어 성폭행을 4번 하면 4개의 강간죄가 성립하고요. 예. 이게 경합범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무거운 죄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하는. 가중이 되는 부분이군요. 솔직히 숫자가. 범죄가 그러면 9개가 되는 거고요. 9개가 되면 이게 물론 미국처럼 단순 합계는 아니고 네네. 그중에 가장 무거운 거에 2분의 1만 가중하는. 그럼 이렇게 러시아, 스위스, 서울 이렇게 다 인정이 전부 이게 됐거든요. 별개의 하나하나의 검찰은 별도의 지금 범죄가 그렇게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 측은 전 지사는 이제 담담한 입장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다퉈지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치 이슈입니다. 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김문수 전 지사를 추대했고 이 보수 우파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연일 박원순 시장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쓴 책에서 평을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래서 보수 우파를 결집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통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정당이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박원순 현 시장과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튼 그런 1대1 구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이고 홍준표 대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야말로 그 보수 우파를 결집시킬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이나 상상대로라면 뭔들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김문수 전 지사 서울시장 출마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민주당, 여당 외에 야권의 일종의 분열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자, 김종래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이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 이 연대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없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냐 여러 가지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을 한다면 이 한국이 정치사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찬반은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조선왕조도 보면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분과 거의 적극적으로 촛불 집회까지 참석했던 분이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서 연대를 하고 합당한다. 난 그거 이제 연대한다. 난 그 단일화하는 거는 저는 적어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두 후보가 정말로 어떤 그 당 차원이 아니라 후보들 개인 차원에서 이것보다는 좌파의 진보 정권의 또는 진보 세력의 독주를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한 분이 아예 스스로 아예 그냥 출마를 중간에 사퇴를 한다든지 해갖고 결과적으로 단일화되는 건 모르고 또 유권자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 모르지만 저걸 하게 되면 그동안에 뭐 탄핵 반대한다고 탄핵한다고 나간 분들 합친 거 이걸 다 국민들은 어떻게 그 혼란을 걷어담아야 될지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최주만 교수님은 야권 단합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로는 가능성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하는 가능성, 그러니까 두 사람 야권이 뭐 공개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누군가 한 명이 그냥 중도에 사퇴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쨌든 여권이 지금 유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권한테 서울시장 자리를 줄 수 없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그런 어떤 뭐 보이지 않는 합의 또는 스스로가 어떤 알아서 정리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뭐 야권 그게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어떤 변화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자꾸 인용을 하다 보면 이게 실제인가 아닌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숫자를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경향을 봐야 될 텐데 일단 리서치 플러스라는 데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다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와도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권 단일화를 따져볼 때는 김문수 전 지사와 안철수 전 대표 간의 이 격차를 봐야 될 텐데요. 다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숫자가 앞섰다고 해서 이게 2등이다, 3등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통계상으로. 자, 이현정 의원 이걸 보시면 오히려 더 단일화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1995년도에 제1차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조순 후보가 나왔었고요. 정원식 후보가 이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나왔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박찬종 후보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순위는 조순 후보가 당선이 됐고 2등을 박찬종 후보가 했습니다. 3위를 이제 당시 정원식 전 총리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고 뭐 사실 제1야당 여당이었죠. 여당이 3등을 한 거죠. 참패를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저런 수치로만 보면 일단은 뭐 상당히 현재로서는 불리하지만 또 선거판이라는 게 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중요한 남북 정상회담이 또 있고 북미 정상이 있지만 이것이 뭐 잘 이루어질 경우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야당한테 쏠림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만 야당이 지금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계속 박원순 시장과 1대1 구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아마 박원순 시장이 12일 날 할 예정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계속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일종의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여론조사는 수치에 불과하고요. 네네. 저도 이게 그 당내 또 이게 그 민심하고 예. 일반 시민의 여론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게 경선 결과는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저는 이게 사퇴든 단일화든 거의 없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김문수 후보가 뭐랬냐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 네. 따라서 이게 이념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단일화나 연대나 시너지도 약하고 따라서 이게 끝까지 세 명이 완주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3자 구도로 벌어질지 뭐 양자 구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자, 서울시장만큼 이제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곳 있습니다. 이 송파을입니다. 역시 최대 관심 지역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최재성 후보 전 의원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영입한 송기호 변호사 이 두 사람이 경합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 이거 경선을 해야 되죠, 저기? 경선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누가 유리하냐를 밝히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송기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추 대표가 지금 추천을 해서 나온 사람이고 예. 최재성 의원 같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이렇게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쓰고 다니죠. 그래서 예.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떻게 역학관계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경선 지금 현재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좀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송기호 후보 같은 경우는 최재성 후보한테 왜 아직도 대통령 팔아서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예. 이제 최재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대통령과 친한 부분을 강조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날선 공방을 하는 걸 보면 네. 경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볼 수 자, 있습니다. 김종민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여당에서는 문재인 아니면 노무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지지율이 뭐 10% 20% 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다들 이제 뭐 대통령과 가깝다 이걸 앞세우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할까요, 선거에서? 앞으로도 안 변할 거예요. 하여튼 뭐 독자적으로 스타가 될 가능성이 적거나 예.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항상 저렇게 하고 그건 뭐 지난 정권 때 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친박, 진박에 무슨 박에 지금도 아마 지금 저 전국에서 보도가 들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경기도라든가 여러 군데서 지금 친문이냐 아니냐로 네네. 아마 굉장히 요란한 예. 그 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김정래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이니까 친문이라고 해서 꼭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겁니다. 그거는 일단 정정을 하고요. 자, 바른미래당도 지금 의외로 경선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박종진 전 앵커가 있었는데 이 안 대표 비서 출신인 이태우 후보가 또 나오겠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경선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또 일부에서는 최근에 영입을 했었죠. 이제 영입을 했던 장성민 전 의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지금 경선 분위기가 좀 있는 것 예. 같아요. 지금 사실은 그 박종진 후보가 앵커 출신인 미리 이제 이미 선점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두 명이 지금 경쟁자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원래 경선이라는 게 좀 분위기 띄우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원래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송파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야권 우세 지역이 야권 네. 점에서 보면 예전에 야권 우세 지역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이쪽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상당히 예. 좀 관심이 집중되는 알겠습니다. 대목입니다. 자, 먼저 출사표를 던진 분은 한국당의 배현진 후보입니다. 이 공식적으로 후보가 이미 돼버린 상태인데요. 이 나경원을 잇는 한국당의 간판 여성 의원이 되는 게 싫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어제는 또 만났던 부분이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처럼 될 수 있을까 누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선정욱 변호사님 보실 때 변진 앵커가 전 앵커가 이 나 의원 같은 중진 정치인으로 크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 저분의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뛰어난 인지도, 예. 또 이게 여성이고, 또 이게 참신함. 이런 이게 그 장점도 많지만 네. 아직 이 콘텐츠가 구체적으로 뭔지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본인만의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여주느냐 네. 이게 따라서 이게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송파울도 재보고를 저희들이 가상 재선거입니다. 재선거 이제 가상 대결을 해봤는데 물론 후보들이 덜 정해진 상태에서 일부 한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거의 뭐 절반 정도 5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나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야당에서는 이제 합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아마 배현진 후보라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 후보 간에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논란이고 의혹이고 계속 까도 또 나오는 그런 분인데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 이 본인은 목적에 맞게 공식 일정만 했고 뭐 예를 들면 관광 같은 건 안 했다. 이렇게 사실상 이야기를 한 건데 2015년 5월 출장을 했을 때 또다시 관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식 일정은 하나였습니다. 로마를 갔을 때 뱅크 오브 이탈리아 관계자를 만난 게 하나였는데 자 이게 요즘은 굉장히 깨끗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각 비용을 쓴 영수증이 다 보관이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수증을 확인을 해봤더니 김 원장이 관광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처음 간 게 여기 있는 벨기에 브뤼셀의 워털루 전쟁 기념관입니다. 워털루 전쟁 기념관. 여기가 아마 브뤼셀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워털루 전쟁을 기념하는 이 전쟁 기념관인데 여기 가서 입장권 내고 뭐 이랬던 영수증이 또 드러난 겁니다. 거기서 어디를 갔느냐? 로마를 갔습니다. 로마. 뭐 대표적인 관광지죠. 로마를 가서 워털루 전쟁 기념관 들린 다음에 이 콜로세움을 갔고요. 지금 보시는 콜로세움이고요. 바티칸 시티가 있는 바티칸 시티 내의 바티칸 대성당을 또 들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같이 갔던 당시에 여성 인턴이 본인의 SNS에 이 찍은 사진을 직접 올렸던 그 장소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로마에서 계획서상에는 휴일이었는데 이때도 이 차량 렌트비와 가이드 비용을 지불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차량 렌트비가 하루에 8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비싸게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31일 날은 스위스의 제네바로 갔습니다. 제네바를 갔는데 제네바에서 머물렀느냐? 머무르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대표적인 휴양지죠. 프랑스의 샤모니를 간 겁니다. 샤모니. 이 장면입니다. 아주 멋진 장소죠. 이 눈이 덮인 몽블랑에 있는 뭐 그런 샤모니라는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를 갔다 온 게 또 영수증상 드러난 겁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수증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서 글쎄요. 김기식 원장이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상 비용 처리를 한 게 바로 샤모니를 가서 했던 케이블카를 이용했던 그 영수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네바로 와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김정래 교수님.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네요. 저도 참 가고 싶긴 합니다만 김정래 교수님 보실 때 이런 본인은 이제 공식 일정만 했다 그러는데 이런 장면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영수증으로 관광했던 부분들이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걸 해석을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할 게 있습니까? 그냥 피감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무리하게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이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한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 저기서 조금 발언할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하나는 그 원장 김기식 원장께서 관행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관행으로 볼 때 좀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했던 일은 뭐가 있냐면 서울중앙지검 내 이영렬 지검장은 특별활동비를 오랫동안 써온 거를 그 몇백만 원인가 썼는데 그것도 관행이었는데 그때는 중앙지검장이라는 거 엄청난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교체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역으로 보면 반대로 딸리 보면은 이 김기식 원장의 전임자인 최웅식 그 금감원장의 경우 본인은 청탁 비리가 아니고 나는 그냥 추천이나 뭐 이렇게 제의만 했다 뭐 이런 수준인데 그것도 어찌 보면 그분 말대로 하면은 김기식 원장이 해명하는 정도 되고 그래서 그 최 원장의 말을 믿는다면은 그것도 또 이상한데 또 그것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옛날에 그런 관행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행은 넘어가고 어떤 관행은 넘어가지 않는 게 좀 이상하고 또 하나는 말이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왜 그 인턴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인턴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입장 속에서 내가 갖고 가는 무슨 목적으로 갔다 왔다는 걸 좀 밝히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공연하게 여러 군데서 가장 말할 수 없는 또
오해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본인은 SNS까지 올렸으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와대나 뭐 여권에서는 여권 지도부는 교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성 기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윤종호 앵커 옆에 보는 저 화면 보시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스마트폰을 기자에게 지켰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는데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장 문제 심각합니다. 청와대에 점점점 이렇게까지 보여요. 그런데 우 대표는 나왔겠죠. 내용이 있을 텐데 그렇죠. 저게 안 보이는 부분이고요. 김두관 그 의원이 금감원장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근데 김기식 금감원장에게 이 우 원내대표는 문자를 보내요. 보시죠. 당신 잘못된 일이 없으면 단단히 마음 먹어. 이렇게 사퇴는 없다를 좀 의미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의원 임기 끝나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정치 자금을 우원식 대표 등에게 후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이거 지방선거 좀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게 지금 당내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지방선거에 이게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을 하는데 우 원내대표는 오히려 김 원장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청와대나 이게 본인이 해명하는 게 과거의 관행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과거에도 이런 관행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인턴 비서대리고 혼자서 이게 여야가 아니고 이런 이게 관행이 없잖아요. 일단 이게 관행이 없고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이런 이게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걸 이게 청산하자는 게 적폐청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답습한다면 관익이 어떻게 개혁, 적폐청산을 주도할 수 있는가? 최소한 이게 개혁의 주체는 대상보다는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초대 홍보 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이해성 의원이 또 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 김기식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몰아붙였던 일화를 자신의 SNS에 올려서 비판을 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KBS 노조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사람 관계자들을 불러서 다독이고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당시에 죄송합니다. 김기식 참여연대 그때 사무총장이었던가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해놓고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 그러면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굉장히 몰아붙였다는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최주문 교수님, 이거는 본인이 하는 것과 또 이 행동은 또 다른 것 같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사과를 한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서 사장을 임명을 했는데 노조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죠. 뭐 출근 저지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노조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을 하고 있으니 불러서 아마 설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나온 얘기인 것으로 같은데 뭐 김기식 원장은 계속 그 얘기했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원칙을 지키는 사회. 또 본인이 국회에서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어디서 돈 받아서 어디 가고 이런 게 당연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모습과 지금의 본인 모습은 맞지 않죠. 그건 분명히 사과해야 됩니다. 김기식 원장이 사과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가는 문제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도덕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과 지금의 행동이 다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경실련은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퇴하라는 쪽으로 입장을 내놨고요. 특히 또 정의당이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김민성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정치권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이 반대하면 무조건 낙마한다는 건데요. 이 전설이 그 레전드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보시죠. 자, 모두 낙마를 했습니다. 근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데스노트를 펴고 이름을 적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일단 입장은 냈습니다. 청와대에 유감이다. 그리고 조국 수석을 내세운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어제 심각했던 강풍이 오늘 좀 잦아들었습니다만 내일 오전까지는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미세먼지도 심하진 않은데요. 수도권, 강원 영서, 또 충청, 전북 지역으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나쁨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강풍이 불긴 해도 공기 자체는 차갑지 않죠.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고요.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 이어집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전주 7도로 시작을 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창원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토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이것이 날씨다. 이진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